안녕하십니까. 저는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에서 목재유물 보존 처리를 담당하고 있는 조성민이라고 합니다. 오늘 발표할 내용은 성상상성 목간의 정리와 보존 처리입니다. 함안 성상상성과 목간. 함안 성상상성 발굴조사는 1991년부터 2016년까지 17차에 걸쳐 발굴조사되었습니다. 함안 성상산성은 아라가야의 고도인 경상남도 함안에 위치한 삼국시대의 산성입니다. 산성의 축조 기법과 출토 유물을 근거로 최초 축성 시기를 6세기 후반으로 추정하며 이는 아라가야가 신라에 복속된 이후입니다. 함안 성상산성은 조남산 해발 139.4m의 북서쪽 정상부와 동쪽 계곡부를 포함하여 축조되었고 동쪽 계곡부에는 부엽 성토 공법을 사용하였습니다. 총 17차례에 걸쳐 발굴 조사하였고 도토류, 금속류, 목기류, 골각기류 등 다양한 유물이 출토되었으며 특히 동쪽 계곡부에서는 목간을 비롯한 목재 유물이 출토되었습니다. 함안 성상산성에서 출토된 목간은 총 221건으로 수종 분석 결과 약 87%의 소나무 점유율이 확인되었습니다. 목간은 수침 목재의 일종으로서 간단히 수침 목재를 설명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수침 목재란 셀룰로스, 헤미셀룰로스 등이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어 물이 과포화된 상태입니다. 수분 증발 시 수축에 따른 변형이 우려되고 수분 상태와 나무 종류에 따라 잔존 상태가 달라지게 됩니다. 특히 탄일 성분이 많은 밤나무는 발굴 출현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에 속합니다. 즉, 매장 상황에서 잘 견디는 목재가 따로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침 고목재의 보존 처리, 키포인트는 치수 안정화와 경화 처리에 있습니다. 수침 목재는 목재의 기본 단위인 세포가 물로 채워져 있어서 그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지만 생물적 요인에 의해 목재의 골격 물질인 섬유소 성분이 주로 파괴되어 목재의 강도가 감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같은 수침 목재는 보존, 치수 안정화와 강도 보강을 위한 특별한 조치 없이 공기 중에 그냥 노출되면 목재 내의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수축과 변형을 수반하여 원형을 잃고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수침 출토 목재는 공기 중에 방치되면 건조로 인하여 현저히 수축되어 본래의 형태가 남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본래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도 매우 어렵게 됩니다. 따라서 취약해진 수침 목재를 강화하고 수분을 제거함으로써 변형과 분해를 방지하는 보존 처리가 반드시 필요하게 됩니다. 목간의 보존 처리. 목간은 종이가 발명되기 이전 죽감과 함께 문자 기록을 위해 사용되던 목편입니다. 고대의 공용문서, 물품의 이름표, 가격표 등으로 이용되었고 먹이 대부분 목재 조직 안으로 스며들어 가도관 등 내벽에 부착되어 먹이 표면에 노출된 것은 거의 없습니다. 물리적 손상을 주지 않는 한 목서가 손상되지 않고 용액에 담가두는 한 문제가 거의 발생되지 않습니다. 먹의 주요 재료는 그름, 악교, 향료 등이 있으며 목의 주요 성분은 극히 작은 탄소 입자입니다. 동물의 가죽 또는 연고를 삶은 칩은 냄새가 좋지 않아 향료를 섞어 쓰게 됩니다.
목간의 보존 처리. 묵서 부분이 방락되거나 소실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처리 전에는 자연 건조되지 않도록 물에 함침시켜 보관하여야 합니다. 물에 함침시켜 보관할 때 그 물이 부패하기 때문에 처리 전까지는 주기적으로 물을 교환해 주어야 하며 물 교환 작업 간 묵서의 손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물 또는 티부타놀을 용매로 한 PEG 강화 처리 용액으로 강화 처리하여 PEG를 목재 내부에 잔류시켜 강화 처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강제적으로 수분을 제거하여 처리합니다. 목간의 보존 처리는 티부타놀, PEG를 이용하여 진공 동결 건조를 합니다. 티부타놀, PEG 용액으로 강화 처리하게 되는데 티부타놀 전 처리를 하게 되면 목간의 색이 밝아지고 상대적으로 묵서는 더욱 선명해지게 됩니다. 즉, 목질만 탈색되고 묵서 부위는 탈색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공 동결 건조법을 사용함으로써 건조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진공 동결된 목재는 목재 내부에 분산된 공극이 생겨 온습도 변화에 보다 안정적입니다. 단점은 사용되는 용매가 인화성을 가지므로 취급상 주의해야 하고 대형 유물에는 적용하기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보존 처리 전 조사, 예비조사입니다. 예비조사에는 수종조사, 연륜연대 측정, 목리 방향 확인, 가공 흔적 조사, 비중, 함수율 측정, 재원 조사, 사진 촬영 등이 있습니다. 수종조사, 유물 수습 시 탈락된 편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수습된 편이 취약할 시 PEG 1500으로 강화 처리한 후 프레파라트를 제작합니다. 수종에 따라 처리 방법이 달라지게 되므로 보존 처리 시 필수적인 조사입니다. 신엽수의 경우는 90% 이상 가도관으로 비교적 균질의 목재이기 때문에 비교적 보존 처리가 쉬운 편에 속합니다. 화렵수는 방사 조직이 넓을수록 보존 처리가 상대적으로 어렵습니다. 수칙이나 변형이 일어나기 쉬운 수종은 신엽수보다 화렵수 쪽입니다. 수종조사, 목재는 세포의 집합체로서 이 집합 조직이 외부에 나타내는 성질과 모형에 따라 목리, 무늬, 나무갓 등으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목재의 강도 및 탄성은 수종별로 다른데 세포의 길이, 세포벽의 두께, 마이크로피브릴 경사각 등에 따라 큰 영향을 받습니다. 목리나 나무갓은 세포의 크기, 배열, 연륜폭, 목리의 방향, 방사 조직의 크기, 분포 상태 등에 의존을 합니다. 이러한 목재 특성의 차이를 이해할 수 있는 학문이 목재 해부학입니다. 수종 분석은 목재 해부학적 수단을 이용하여 조사하는 것으로서 그 목재가 어느 수종의 나무로부터 생산된 것인지를 알아내는 과정입니다. 목재 해부학적 수단인 수종조사는 보통 현미경을 이용해 연구되며 목재 3단면을 통해 나무가 갖는 구성세포의 종류, 형태, 크기 등 독특한 해부학적 특징을 확인하여 나무의 수종을 식별하는 것입니다. 목재 유물의 재료인 수종을 확인함으로써 당대인의 선호 수종이 무엇인지, 교육 상황은 어땠는지, 자연 환경은 어땠는지 그러한 것에 추정이 가능합니다. 한정적으로 지역이 추정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주목 같은 경우는 고산 수종이고 한대 수종이므로 좀 더 추운 곳에서 높은 곳에서 왔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 농나무의 경우는 현재 남해안 일부 지역과 제주도에 자생하는 수종으로서 물론
식생의 변화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 지역에서 왔을 것으로 한정적으로 추정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출토 목재의 재질을 파악하고 또한 보존 처리 방법을 결정함에 있어서 우선 수종을 파악해야 하며 이는 목재 유물의 기본 정보로서 매우 중요합니다. 수종 흐름의 분석도입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순서는 시료 채취, 그리고 목재가 취약할 경우는 경화 처리, 그리고 목재가 너무 재질이 강하면 연화 처리, 그 시료를 포를 뜨는 과정인 절편 만들기, 그리고 제작된 절편을 슬라이드 글라스 위에 올려 프레파라트를 제작하는 과정을 거쳐 마지막으로 제작된 프레파라트를 현미경 관찰하여 세포 종류를 판단하고 조직을 확인함으로써 수종 식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일반적인 생재, 건조목의 경우는 연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연화 과정은 글리세린 혼합액, 글리세린 1대 물 3에서 4 정도의 비율로 수시간에서 수일간을 삶아서 목재의 재질을 연하게 만들어줘야 합니다. 수침 출토 목재의 경우에는 목재가 너무 연약해서 으스러지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경화 처리를 해주어야 합니다. 이때 방법은 물과 PG 2000을 1대1로 혼합한 용액을 시료를 담가 놓고 55도 오븐에서 강화 처리를 하게 됩니다. 목재의 3단면 및 목재로부터 시편, 이렇게 이 부분에서 시편을 채취하는 모식도입니다. 사실 유물에서는 이 정도 커다란 크기의 시료를 채취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이해를 돕기 위한 모식도로서 그림을 그려보았습니다. 이 길이 방향의 직각으로 자른 이 단면은 횡단면입니다. 그리고 중심으로부터 수피 방향으로 방사 방향으로 빠지는 이 부분이 방사단면입니다. 방사단면이고 이런 연륜을 접선되도록 자른 이 단면이 접선단면입니다. 그리고 중앙의 유조직은 수, 조금 농색인 부분은 심재, 그리고 담색인 부분은 변재, 그리고 수피가 있습니다. 잘라진 단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나이테를 확인할 수 있는데 조지의 만재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횡단면은 수축이나 목리에 직각으로 잘라낸 단면이고 방사단면은 중심 부위 수를 통과하여 방사 방향으로 절단한 면입니다. 그리고 접선 단면은 연륜에 접선이 되도록 절단한 단면입니다. 목재는 이방성 재료로서 목재의 육안적 구조를 정확히 판단하기 위해서는 주요 3방향, 앞서 말씀드린 횡단면, 방사단면, 접선단면 이들 세 방향의 구조를 관찰해야 합니다. 또한 수축 행윤율도 이방적인데 접선 방향, 방사 방향, 길이 방향의 수축 행윤율이 다릅니다. 대략적인 비율은 100대 60대 4 정도로 방향에 따른 이방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제와 만재가 나이테로 이루어지는데 조제는 봄에서 여름까지 만들어지고 세포 크기가 상대적으로 크고 세포벽이 얇습니다. 만재는 늦 여름에서 겨울까지 만들어지고 세포 크기가 상대적으로 작고 세포벽이 두껍습니다. 결국은 형성층의 분열 시기에 따라 조제, 만재의 세포벽 두께의 차이가 이런 색깔 변화로 나타나지고 연륜이 뚜렷하게 구분되는
현상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변제와 심제에 대해서 다시 설명드리면, 변제는 생활 기능을 하는 조직으로서 주로 통도 기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양분과 물의 이동을 담당하고 있는 곳이고, 그 통도 기능이 사세포화돼서 지지 기능만 담당하는 부분, 이 부분이 심제입니다. 심변제의 차이는 일단 색상 차이, 심제는 농색, 변제는 담색이고, 강도 차이도 있고, 함수율 차이도 있고, 조직 내에 침적되는 특수한 물질의 차이로 이렇게 심변제가 구분되어지고 있습니다. 마이크로톰을 이용한 절편을 만드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핸드 섹션을 면도칼을 이용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제작된 절편을 슬라이드 글라스 위에 올려 프레파라트를 제작한 프레파라트의 모습들입니다. 이것은 임시 프레파라트, 이것은 연구 프레파라트입니다. 제작된 프레파라트를 현미경으로 관찰하여 수정 분석을 하는 모습입니다. 보통 이러한 절편의 두께는 15에서 30 마이크로미터 정도로 얇게 잘라 현미경의 광원으로 투과될 수 있게 얇게 잘라서 관찰하게 됩니다. 연륜연대 측정, 오차가 없는 연대를 알아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숲이가 있다면 벌채 연도, 벌채 계절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존 처리 후에는 연륜에 변형이 생길 수 있으므로 보존 처리 전에 조사해야 합니다. 연륜연대학은 산사태, 기후 등의 연구에도 이용되고 있습니다. 연륜연대와 방사선 탄소연대를 결합한 위글 매치를 적용하기도 합니다. 살아있는 나무로부터 고건축, 고고유물의 나이테들을 서로 중복시켜 크로스 데이팅을 해서 연륜연대기를 작성하는 모식도입니다. 그래서 마스터 데이터가 작성되면, 이렇게 마스터 연대기가 작성되면 미지의 벌채 연도를 알 수 없는 이 검정색 연륜폭 데이터와 비교하여 벌채 연도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연륜연대 측정법과 방사선 탄소연대 측정법의 콜라보레이션으로 위글 매치 분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각각의 연륜에서 방사선 탄소연대 시료를 채취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그 많은 나이테를 분석하기 위한 분석비가 너무 높아지기 때문에 연륜 연대 분석을 위한 시료, 예를 들면 디스크나 코어 시료에서 5년 또는 10년 등의 단위로 일정 간격으로 나이테 시료를 연륜 블록으로서 여러 곳에서 채취하여 방사선 탄소 연대 분석을 하는 방법입니다. 가공 흔적 조사, 표면에 남겨진 가공, 사용 흔적을 후대에 남기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우선적인 과제입니다. 시대에 따른 도구 사용을 알 수 있고, 도끼, 자기 등 도구 흔적이 다른 양상으로 나타납니다. 세척 시 흔적이 없어지지 않도록 주의를 요하며, 목재 유물이 취약할 시 보존 처리 후 차후에 조사하기도 합니다. 유관 관찰 후 실체 현미경 및 샘을 관찰하고 목재 세포의 뜯긴 흔적 및 잘려진 흔적을 관찰합니다. 이것은 목간의 도구은 건탁을 한 모습들입니다. 사진입니다. 함수율 측정. 함수율은 수침 고목재의 부우 상태를 알 수 있는 지표입니다. 시편에 핀을 테스트함으로써 함수율 측정을 알 수도 있습니다. 함수율 150에서 200% 정도에서는 거의 현생제와 비슷한 정도 수준으로 부우가 거의 없는 상태이며 핀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함수율 200에서
40% 정도에서는 부가 진행된 상태로 표면은 부드럽고 피는 힘을 주면 들어가는 정도입니다. 함수율 400% 정도에서는 부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로 표면은 스폰지와 같습니다. 핀이 약간의 힘에도 들어갑니다. 함수율이 200% 이상이면 보존 처리하지 않으면 갈라짐과 휘어짐 등의 변형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함수율, 노화의 척도이고 목재의 실제 중량에 대한 함유 수분의 질량을 함수율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함수율 계산식은 목재의 실제 질량을 분자로 해서 건조 전후의 수분 변화량을 분자로 곱하기 100을 하면 함수율이 나옵니다. 보존 처리. 간단하게 보존 처리의 순서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우선 세척을 하고 화학적 세척, EDTA를 이용한 화학적 세척, 그리고 강화제의 선택, 강화 처리, 건조 방법의 선택, 처리 후 조사가 있습니다. 목재 유물은 대부분 수침 상태로 출토되어 불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적절한 보존 처리를 하지 않으면 형태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변형되어 유물의 가치를 잃게 됩니다. 특히 목간의 경우는 목재의 보존 처리와 더불어 묵서를 보존하는 것도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목간은 일반적으로 목재 유물을 보존 처리하는 방법과 동일하지만 특히 육안으로 묵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표면의 색을 밝게 처리하는 데 주안점을 두어야 합니다. 세척은 붓이나 초음파를 이용하게 되고 흑화 현상 제거, 화학 세척에는 EDTA를 이용하고 강화제는 이러한 종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강화제로 강화 처리를 하고 나서 건조 방법으로는 동결 건조, 자연 건조, 조습 건조 등이 있으며 마지막으로 목간의 글자를 판독하기 위한 적외선 촬영을 하게 됩니다. 약재 함침 처리. 현재 다양한 약재를 사용하여 함침 처리를 하고 있는데 사용되는 약재에 따라 PEG 함침법, 수크로스 함침법, 유기용제 수지 함침법, 고급 알코올법 등으로 분류됩니다. 보존 처리 시 약재 함침 기간이 장시간 소요되는 처리로서 약재 함침 시 단기간에 처리하여 약재가 목재 내부로 침투하지 못하면 건조 후 수축 변형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종 및 분해 상태 등에 따라 처리 방법을 선택하여 처리하게 됩니다. 수침 목재의 보존 처리 방법, PEG 함침법, 그리고 PEG 투스텝법. PEG 투스텝법은 부호 정도가 일정치 않거나 참나무 등 조직이 매우 상이할 시 적용되게 됩니다. 그리고 PEG 200, PEG 400 등 저분자 PEG를 처리한 후에 PEG 4000을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PEG 함침 후 진공 동결 건조하거나 조습 건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크로스법, 고급 알코올법. 고급 알코올법의 대표적인 약재는 세틸알코올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알코올법, 유기용제 및 수지함침법이 있습니다. 보존 처리에 사용되는 주요 유기용매를 표로 작성해 보았습니다. 메탄올, 에탄올, 티부타놀, 세틸알코올이 목재 강화실에, 목재 보존실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유기용매들이고, 메탄올은 실면 사망하기도 하는 매우 위험하고 독성이 심한 유기용매입니다. 그리고 에탄올은 물과 혼합 시 발열과 수축을 할 수 있고, 티부타놀은
장내 냄새가 나며 고도의 가연성을 갖고 있어서 주의를 요합니다. 그리고 세틸알코올은 실온에서 고체의 결정으로 존재하는데 사용할 때는 높은 온도에서 물 중탕으로 녹여서 사용하게 됩니다. 녹는 점은 50도 정도 되고 있습니다. PEG의 특성, 에틸렌 옥사이드로부터 중합된 폴리에틸렌 글리콜의 상업적인 약어입니다. PEG는 그 평균 분자량이 200에서 400 정도까지는 저분자량인 경우에는 실온에서 투명한 액체 상태이고 570에서 1600까지는 영고상, 그리고 1600에서 2000까지는 연상고체이며 3000 이상의 것은 백색 결정의 고체 상태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평균 분자량에 따라 이런 외관의 형태가 다르고 중합도에 따라 외관이 액상 또는 페이스트상, 고형상으로 존재하게 됩니다. PEG 포대의 모습이고 그 약재의 결정을 볼 수 있습니다. 수침 목재의 보존 처리에는 융점이 55도, 평균 분자량이 3700인 PEG 4000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PEG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보통 수용액으으로 사용되는데 물에서는 점성과 수용액의 고와 온도가 등급 선택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다공성 물질에 대한 PEG 분자의 침투 속도, 침투량은 분자의 크기, 그리고 확산되어지는 공극의 크기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물속에서의 확산 속도는 용액의 점성과 분자량의 증가에 반비례합니다. 또한 흡수성이 있고 습기 변화에 대한 이력 현상이 있습니다. 이력 현상이란 흡습 곡석과 방습 곡선이 일치하고 차이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에 녹아 산성이 띄기도 하고 개방된 노출 환경에서 오랫동안 가열되면 분해되어 유기산을 생성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용액 속 금속 이온에 의해 열화가 촉진되며 이 금속 이온들은 산화된 폴리머인 산기와 반응하여 수용성 또는 불용성 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침 목재의 함침 강화제로 사용됩니다. 수용액, 티부타놀, 메탄올, 에탄올 등으로 탈수 후 용액에 함침하게 됩니다. PEG, 폴리에틸렌 글리콜 함침법. PEG는 에틸렌 옥사이드의 중합물로서 중합도에 따라 액상, 고형상 등으로 성상이 달라지며 중합도가 낮을수록 분자량이 작아지는 반면 흡습성은 증대하게 됩니다. PEG를 물에 녹여 함침한 후에는 서서히 목재 내의 수분을 PEG로 치환합니다. PEG 함침법의 장점은 용액 순환기와 가온 가능한 수조만 있으면 대형에서 소형 목조 문화재까지 처리가 가능하며 처리가 간단합니다. 단점은 처리에 장시간이 소요되고 처리 후 흑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처리 후 고습 환경에서 보관이 곤란하고 PEG 산화에 의해 발생되는 유기산의 영향으로 목재 유물에 부착된 금속 장식이나 함침조의 용액 순환 파이프 등이 부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틸알코올, 고급 알코올법의 약품입니다. 분자량 242.43 정도로 분자량이 낮아 상온에서 안정적입니다. 탄소수가 16개인 일가 알코올의 하나입니다. 백색, 무치, 결정성 고체로서 녹는 점은 50도, 끓는 점은 344도 정도입니다. 물에
잘 녹지 않아 에탄올, 메탄올 등에 사용하여 녹입니다. 알코올, 클로로폼, 에테르에 녹습니다. 고급 알코올법. 메탄올 및 에탄올을 이용하여 목재 내부의 수분을 치환하고 이 용매에 고급 알코올을 녹여 함침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고급 알코올법의 장단점. 장점은 분자량이 작아 함침 처리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고급 알코올은 난수용성이기 때문에 다습한 환경에서 보존 관리가 용이합니다. 단점으로는 목재 자체의 질감이 다소 떨어지고 처리 중 화재 및 폭발의 방지를 위해 폐쇄 계통의 설비가 필요합니다. 밀폐 용기를 이용하여 목재 내부의 수분을 메탄올로 치환하게 됩니다. 메탄올의 농도는 30%, 50%, 70%, 90%, 100%로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탈수를 진행합니다. 이런 농도 상승은 유물의 크기에 따라 달라지는데 3에서 7일 정도 소요됩니다. 그리고 고급 알코올 용액으로 치환합니다. 농도는 30%, 50%, 70%, 90%, 100%로 치환합니다. 최종 농도는 부 상태에 따라 조절을 해야 합니다. 세틸알코올의 녹는 점은 50도 정도고 치환 후 메탄올 용액으로 표면을 세척하고 차가운 바람으로 신속히 건조합니다. 하지만 열을 가하면 흑색으로 변색될 소지가 있습니다. 스크루스 함침법. 수용성 저분자 물질인 스크루스를 목재 유물 내부에 침투, 확산시켜 목재의 수축, 변형을 방지하는 방법으로 원리와 처리 공정은 앞서 설명드린 PG 함침법과 거의 유사합니다. 저분자로서 실기 처리에 보다 적합합니다. 스크루스 함침법의 장단점. 장점은 분자량이 작아 목재 조직 내에 침투가 용이하고 따라서 처리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실온에서도 함침 처리가 가능하고 처리 후 목재 색상이 보다 천연에 가까워집니다. 단점으로는 함침 처리 중 용액이 부패 변질될 우려가 있고 상대 습도 85% 이상의 다습한 환경에서는 스크루스의 흡수성이 증가하여 재용출 가능성이 있습니다. 스크루스를 물에 녹여서 함침을 하고 스크루스의 농도는 10%, 20%, 30%, 40%로 점차 단계적으로 농도를 상승하게 됩니다. 농도 상승은 유물 크기에 따라 한 주에서 한 달 정도 소요가 되고 40%까지 함침한 후에 진공 동결 건조를 하게 됩니다. 건조 후에는 다습한 환경보다는 상대 습도 50에서 60% 공간에서 관리하게 됩니다. 목간 보존 처리의 과정. 앞서 설명드린 보존 처리 순서에 조금 더 붙여서 상세하게 순서들을 그려봤습니다. 목간의 수습, 그리고 세척, 탈기, 흑화 현상 제거, 탈수와 치환, 강화 처리, 건조, 표면 처리, 접합 복원, 적외선 촬영 순으로 이루어집니다. 처리 방법은 수침 목재 유물에 포함되어 있는 수분을 유기용매인 T부타놀로 치환하여 동결 건조하는 것입니다.
이는 물을 포함한 상태로 동결 건조하는 것보다 동결 건조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으며 유물의 변형이나 균형이 거의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건조 시간의 단축은 목재의 수축 변형을 주지 않고 과도한 건조에 의한 변형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건조 도중 목재의 수축 변형을 막기 위해 사전에 PEG 사천을 내부로 스며들게 함으로써 동결 건조 후 목재 조직의 보강제로 작용하게 됩니다. 진공 동결 건조의 전처리로 티부타놀에 용해된 PEG 사천을 목재 내부로 스며들게 하고 진공 동결 건조를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왜냐하면 물을 용매로 하는 경우에 비해서 건조 시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고 건조 후에 색조도 밝게 되기 때문입니다. 목간 보존 처리 순서입니다. 목간을 세척하는 과정, 그리고 목간 내부에 에어포켓을 빼는 탈기 과정, 그리고 화학 세척의 일종인 EDTA 처리, 그리고 알코올 탈수, 티부타놀 치환, 그리고 PEG 함침인 강화 처리, 그리고 동결 건조, 그리고 표면 처리 순으로 목간의 보존 처리가 이루어집니다. 목간의 수습. 하만 성산산성에서 발굴 출토된 목간은 주로 부역 중에서 출토되었으며 출토 상태는 목간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 유기물이 표면에 부착되어진 채 확인되고 있습니다. 목재는 수습 후 시간이 경과하면 공기 중에서 수축, 손상될 우려가 있으니 가능한 빨리 수습해야 합니다. 가장 좋은 보관 방법은 물에 넣어 보관하는 방법입니다. 출토 목간의 색은 밝은 색에서 검은색에 이르기까지 다양하지만 공기 중에 목간이 노출되면 급격하게 검은색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는 토양에서 포함되어 있는 철 성분이 목재에 흡착되면서 목재 내에 존재하는 탄인산과 반응하여 탄인산 제1철이 되었다가 다시 공기 중에 산소와 반응하여 탄인산 제2철이 되면서 검은색으로 변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래쪽 그림은 목간의 출토 당시의 상황입니다. 그리고 수습 후 목재를 통에 물에 담아 보관하는 사진입니다. 그리고 출토 후 24시간이 경과된 목간의 상태 사진입니다. 세척. 보통 붓을 이용해서 세척을 하게 되고 때에 따라서 초음파 세척을 하게 됩니다. 세척은 목간보다 경도가 낮은 재질의 도구를 사용하여 세척을 합니다. 목간 세척은 크게 붓을 이용한 세척과 초음파 세척 방법이 있습니다. 붓을 이용한 세척은 목재뿐만 아니라 다양한 재질의 유물 세척에 널리 적용되고 있는 방법입니다. 때때로 붓의 경도를 높이기 위해 붓의 털을 짧게 잘라 사용하기도 합니다. 목간은 표면에 녹서가 남아있기 때문에 세척 중에 표면을 손상시킬 수 있는 이쑤시개나 대꼬챙이 등 목간보다 경도가 높은 도구의 사용을 제한합니다. 또한 이물질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더라도 유물이 손상되지 않는 선에서 마무리시켜야 합니다. 초음파 세척은 오염물질이 부착돼 유물을 용액 속에 담그고 용액에 초음파를 발생시키면 분자의 진동으로 목간 표면이 침식되면서 세척되는 것으로
내부 깊숙이 보이지 않거나 미세한 틈 등 기존의 방법으로 어려웠던 부분의 세척을 손쉽게 할 수 있습니다. 목간의 경우 목설을 보호하기 위해 도구를 이용한 세척을 과도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부차적으로 초음파 세척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초음파를 이용한 세척을 실시할 때 목간이 충분히 용액 속에 잠기도록 해야 하며 세척 시간은 목간의 크기와 상태에 따라 적절히 조절 실시해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 때때로 중성세제를 소량 사용하기도 합니다. 탈기. 탈기에 사용되는 감압기입니다. 그리고 감압기의 챔버이고 감압기의 주요 시설물인 진공펌프입니다. 챔버 내에 공기를 빼내어 압력을 낮추는 장비 설치물입니다. 일반적으로 탈기는 물질 혹은 환경에서 공기를 제거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로 감압기나 진공 함침기를 사용하여 챔버 내에 유물을 넣고 유물이 잠길 정도의 물을 채워 넣은 뒤 감압기로 챔버 내의 공기를 빼내어 압력을 낮추게 됩니다. 압력이 낮아지게 되면 챔버 내의 부분 압력이 대기압보다 낮아져 목재 유물 내의 공기가 외부로 빠져나가는 원리를 이용합니다. 이러한 탈기는 치수 안정제, 즉 목재 강화제인 PG4000을 주입할 때 방해 요인으로 작용하는 목재 내부의 공기방울을 제거함으로써 수침 보목재를 완전한 포수재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탈기를 통해 목재 내의 기포가 제거되면 부분적으로 목재 내의 이물질도 제거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목간은 보통 하루에서 이틀 정도, 그리고 1회 정도의 탈기만 실시해도 무방합니다. 감압기 사용 방법의 모식도입니다. 감압기입니다. 진공펌프가 달려서 목간을 감압기에 넣고 물을 채워 목간이 충분히 잠길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진공 펌프를 이용하여 감압기 내부의 공기를 빼내어 60 수은 압력으로 진공 상태에 가까운 환경을 만듭니다. 60mm 수은 압력으로 진공 상태에 가까운 환경을 만듭니다. 그리고 감압 상태 이후 밸브를 잠그고 진공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압력이 낮아져 목재 내부의 공기방울이 밖으로 나오게 되고 목간 내부에 있는 공기층이 빠져나와 목간 내부가 물로 가득 채워진 호수재가 됩니다. 그러면 더 이상 공기방울이 수면으로 올라오지 않는 상태가 되면 감압 상태를 종료하게 됩니다. 먼저 공기흡입구의 밸브를 열어 내부 압력을 대기압과 같아지도록 만든 후 배출구를 열어 물을 배출하고 포수재가 된 목간을 꺼냄으로써 마무리하게 됩니다. 화학세척, 탈색 처리입니다. EDTA 약품으로 처리하게 되고 EDTA 약품이고 고온 가로상의 약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물 970g에 EDTA 30g을 첨가함으로써 용해하면 1리터의 EDTA 3% 수용액을 제조할 수 있습니다.
중금속 이온이 다량 함유 시 흑색으로 변색되기 때문에 EDTA 2Na 수용액 2에서 3% 수용액을 제작하여 침적하여 중금속 이온을 추출하는 처리입니다. 처리 후 물로 여러 번 충분히 세척하여 마무리하게 됩니다. 발굴된 목재의 표면색은 수종과 열화 상태에 따라 본래의 색에서 흑갈색으로 변하게 되는데 대기 중에서 더욱 급격히 흑갈색화하는 것도 있고 장시간에 걸쳐 서서히 갈변하는 것도 있습니다. 셀룰로스는 목재의 주요 성분으로서 미생물 등에 의한 분해로 셀룰로스 결합이 끊어지는 것을 열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열화가 진행되면 목재의 강도가 약해지고 목재 내부에 공극이 발생하여 땅속 여러 환경 인자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매장 환경은 무기물 45%, 유기물 5%, 공기 25%, 수분 25%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목재유물이 출토되는 환경에서 수분의 함유량이 많아서 공기의 차단이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때문에 토양 내에 존재하는 무기물을 분석한 결과 토양 내에 존재하는 성분들 중 철의 함유량이 다른 성분들보다 높게 측정됩니다. 발굴 후에 산소, 자외선, 미생물 등의 영향으로 열화가 매장 환경과는 다른 양상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거는 목간의 출토 상태, 그리고 처리 전 목간의 상태, EDTA를 처리한 목간 상태를 사진을 올려보았습니다. 발굴한 목재를 건조시킨 후 명도는 철 함유량과 상관성이 있고 이러한 흑갈 변화의 경우 철 이온의 영향을 받는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철 화합물이 흡착된 경우 보존 처리액의 침투 전달을 방해하고 처리 후 석출이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EDTA 처리를 해야 합니다. 철은 목재 내에 존재하는 탄닌과 결합하여 탄닌산 제1철로 존재하였다가 산소와 결합하여 탄닌산 제2철로 산화하여 흑색을 나타냅니다. 목간의 경우 흑갈색화가 일어나게 되면 목설을 잘 알아볼 수 없기 때문에 필히 이러한 철 이온을 제거해야 합니다. 목간 내 침투된 철의 제거는 EDTA를 사용하여 제거합니다. 탈수 과정입니다. 수분을 알코올류로 치환하는 과정입니다. 차후의 치환 과정의 전철입니다. 이런 탈수 과정에서 무게가 점차 감소하게 되는데 평형에 도달되어 일정 구간이 지속되면 다음 단계로 농도를 상승시키게 됩니다. 일단 시작은 알코올 5%에서 시작해서 10%, 그리고 10%씩 100%까지 단계적으로 상승시키고 추가적으로 100%를 한 번 더 함으로써 두 번의 100% 알코올 탈수를 진행합니다. 목간 내부의 물이 에틸 알코올 100% 상태로 탈수되었다고 일단 볼 수는 있지만 완전한 탈수를 위해 알코올 100%의 재차 침적함으로써 목간 내의 수분을 완벽히 제거합니다. 세척된 목재는 알코올을 이용하여 내부의 수분을 제거하고 차후 진행된 티부탄올 치환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전처리 과정입니다. 이러한 수분의 제거는 에틸 알코올의 농도 차에 의한 확산으로 진행되는데 에틸 알코올의 농도를 5%에서 점차 농도를 단계적으로 100%까지 이르게 하여 수분을 완전히 제거하고 목재 내부에 알코올이 채워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알코올 농도 상승 과정은 각 농도 단계별로 7일에서 10일 정도가 소요되고 이 과정에서 주의할 점은 확산에 의한 탈수이기 때문에 가급적 처리 시간을 길게 하여 충분히 용액 교환이 이루어지게 해야 합니다. 알코올 탈수를 할 때 농도 상승의 기간은 최초의 무게 변화율을 0이라고 했을 때 목재 내에 물이 빠지고 알코올이 채워짐으로써 모기에는 감소하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율로 나타내면 앞선 그림 그래프와 같이 무게가 점차 감소하다가 평형에 도달하면 일정해지는 구간이 나타나게 되고 그러면 다음 단계로 농도를 상승하게 됩니다. 보통 목간의 경우는 두께가 얇고 길이가 길지 않기 때문에 이런 기간은 약 7일 정도 소요됩니다. 이때 다시 농도를 상승시키게 됩니다. 탈수는 진행하는 동안 이러한 구간은 총 11단계로 약 77일 정도 소요되며 목간의 크기와 두께에 따라 소요 시간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탈수 후의 치환입니다. 티부타놀 치환. 티부타놀은 50%, 100%, 100%를 한 번 더 함으로써 아까 알코올처럼 재차 100%를 100% 단계를 재차 실행하게 됩니다. 이때 50에서 100%까지는 10% 단위씩 상승하게 되는데 각 단계별로 7에서 10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마찬가지로 티부타놀이 100% 상태에 도달했다고 볼 수 있지만 완전한 치환을 위해 티부타놀을 100%에 재차 침적하여 목간 내 알코올을 티부타놀로 치환하게 됩니다. 탈수가 끝난 목간들은 알코올을 티부타놀로 치환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이는 동결건조의 전처리 과정으로 동결건조 시 건조 시간을 단축시켜 줍니다. 티부타놀의 치환 역시 알코올의 탈수 과정에서와 마찬가지로 농도 차에 의한 확산 작용을 이용하여 치환을 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항온 수조에서 각 과정마다 7일에서 10일의 시간이 요구됩니다. 농도 상승은 50%에서 100%까지 순차적으로 시행됩니다. 시행 과정도 탈수 과정과 마찬가지로 농도 변화가 없어지는 평형이 되는 구간에서 농도를 상승시키며 총 6단계 약 60일 정도 시간이 소요됩니다. 티부타놀의 치환은 50%에서 시작하는데 이는 알코올과 티부타놀의 표면 장력이 크지 않아 유물의 손상이 없이 치환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강화 처리, pH 함침입니다. 치수 안정화, 수분을 다른 물질로 대체하여 치수 안정화 처리를 하게 됩니다. 수분 과다 목재는 자연 방치하면 변형을 초래하기 때문에 불안정한 수분은 증발하지 않는 물질로 치환하여 치수 안정화를 해야 합니다. 수분을 알코올유로 치환하기도 합니다. 표면 장력이 작은 유기용매로 강화 처리를 치환하고 불안정한 수분을 강제적으로 제거합니다. 항온수조 내에서 중탕으로 pH 함침을 하는 사진입니다. 그리고 티부타놀 pH 함침 강화 처리에서 중탕 가온으로 함침 처리를 하는 모식도 사진입니다. 그리고 유물의 크기에 따라 제작한 스테인리스망 그리고 시중에 판매된 스테인리스망 등으로서 유물을 서로 분리하여 처리합니다.
완전히 티부타놀로 치환된 목간은 티부타놀을 용매로 한 PEG를 목재 내부로 침투시켜 조직을 강화하게 되며 PEG 10%에서 50%에 이르기까지 순차적으로 농도를 상승시키면서 목재 내부를 강화시킵니다. 이러한 보존 처리 과정 중에서 목간이나 목재의 유물이 변형이 일어나면 그 형태를 복원시키는 일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목질이 연해져 탄력이 있는 이 시기에 모양을 바로잡을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시기입니다. 또한 PEG 고분자의 침투 과정에서 바닥에 닿는 부분은 PEG가 침투할 공간이 적어 고르게 침투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농도를 상승시켜 주거나 일정 시간 간격으로 목간을 뒤집어 PEG가 고르게 침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또한 한 번에 여러 점의 목간을 처리하기 위해 무리하게 하나의 용기에 다수의 유물을 함께 침적시키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많은 유물을 한 차례에 몰아서 처리해야 하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각각의 그릇을 만들어서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존 처리 작업간 유물의 손상이 발생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스테인리스 그물망을 이용하여 용액의 흐름이 자유로울 수 있는 여건 속에서 각간의 공간을 확보하여 유물끼리 부딪히지 않게 해야 합니다. 목재 내부로의 약재 침투. 목재는 다공성의 재질이지만 이런 약재가 침투하기 어려운 재료입니다. 목재의 구조, 그리고 처리 약재의 성질, 그리고 처리 조건 등에 따라서 이런 목재 내부로의 약재 침투가 복합적으로 진행됩니다. 약재의 침투 기구, 벽공벽의 미세 공급으로서 유동이 있고 벽공벽과 세포벽의 임시로 형성된 모세관에서 확산 현상이 일어납니다. 약재 침투량은 상대적으로 유동이 확산보다 많고 따라서 벽공벽의 상태가 중요한 인자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목재는 여러 종류의 세포로 구성되며 그 세포의 주체는 이러한 세포벽들입니다. 그리고 목재의 주 성분은 셀룰로스, 헤미셀룰로스, 리그닌이고 부성분은 유지, 그리고 회분 등입니다. 이런 인접한 세포 간의 물질 이동 경로인 벽공의 모식도입니다. 벽공은 유연 벽공과 단벽공의 형태로 크게 나눌 수 있고 현미경에서 보면 방사 단면에서 이런 모습, 적산 단면에서 이런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벽공을 통해서 이런 약품들이 침투 확산되게 됩니다. 세포벽에는 인접한 세포 상호 간의 물질 이동 통로가 있는데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은 벽공들이 있습니다. 벽공 형태에 따라 크게 단벽공과 유형 벽공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동결건조, 예비 동결하는 사진입니다. 그리고 동결건조기에 넣을 때 유물의 온도 센서를 연결해서 동결건조기에 넣는 사진입니다. 건조하고 차가운 바람이 수분을 건조하고 서서히 승화해서 건조시키는 방법입니다. 수분을 예비 동결한 후 고진공하에서 승화하는 것입니다. 문제점은 과도한 건조로 수축 변형이 일어날 소지가 있습니다. 강화 처리가 완료된 유물을 처리 용액 밖으로 꺼낼 때 유물 표면에 남아있는 PEG를 최대한 제거하면 건조가 완료된 이후에 표면 처리 작업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바로 동결 건조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곧바로 예비 동결을 시작하여 동결 건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그렇지 못한 상황이라면 공기 중에 노출되지 않도록 유물 표면에 비닐을 사용하여 밀착시킨 후 냉장고에서 3에서 4도씨 정도에 임시 보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빠른 시일 내에 빨리 동결 건조를 실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동결 건조의 조건은 영하 45도씨에서 24시간 예비 동결한 후 100ml 토르 이하의 기압, 내부 온도는 영하 40도, 건조 선반의 온도는 0에서 2도로 설정을 합니다. 동결 건조의 시간은 목간의 크기나 양에 따라 달라지며 챔버 내 설치된 온도 센서를 온도 센서로 유물의 온도 그리고 챔버 내의 공기 온도를 수시로 확인하여 건조 시간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동결 건조란 건조의 한 종류로서 물질은 동결시키고 진공을 통해 수증기의 분압을 낮춰 얼음을 액체가 아닌 바로 직접 증기로 승화하는 과정입니다. 여기에서 분압을 낮춘다는 의미는 물의 상중점 이하로 압력을 낮춘다는 것입니다. 즉, 낮은 압력에서 얼음 형태의 수분을 열 에너지를 공급해서 히팅을 해서 수증기로 직접 승화하는 방식입니다. 동결 건조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동결 건조기 뒤에 설치된 콜드 트랩입니다. 콜드 트랩의 작용은 승화된 수분을 포집하는 장치입니다. 동결 건조법은 수용액, 기타 함수물을 동결시키고 그 동결물의 수증기압 이하로 감압함으로써 물을 승화시켜 제거하고 건조물을 얻는 방법입니다. 저온에서 처리되기 때문에 열에 의한 분해 변질이 없고 휘발성 물질에도 적용할 수 있으며 단백질을 비롯하여 생물학적 재료에도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식품공업에서는 인스턴트 식품의 제조 시 육류, 어류, 야채 등을 건조시킬 때 원형 그대로 건조시키거나 스프의 원료, 주스 등 건조품을 분말로 하는 것을 이 방법으로 건조시키는데 그렇게 되면 향기, 맛 등이 남고 복수성이 뛰어난 천연품에 가까운 상태의 인스턴트 식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목재 유물을 동결 건조 처리하게 되면 목재 내에 존재하는 용액의 표면 장력에 의한 영향 없이 유물을 건조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물의 변형 없이 건조가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동결 건조의 원리입니다. 상중점 이하의 건조를 동결 건조라고 합니다. 물의 상중점은 0.0098도의 온도와 4.58 토르의 압력입니다. 상중점이란 물질의 상태가 고체, 액체, 기체, 이 3상이 모두 평형을 이루어 공존하는 상태입니다. 성생생성 목간의 보존 처리는 티부타놀을 용매로 하고 PEG를 강화제로 사용하여 동결 건조하는 방법으로 보존 처리가 실시되었습니다. 이는 목재색을 밝게 하고 목설을 육안으로 용이하게 관찰하기 위한 것입니다. 동결 건조법은 인스턴트
식품이나 의약품 등의 제조에도 폭넓게 이용되는 방법입니다. 좌측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수용액 또는 수분을 함유한 물질을 급속 냉각하여 동결시키고 감압 상태에서 승화시킴으로써 물체를 건조시키는 방법입니다. 목재 유물에 함유된 수분을 예비 동결한 후 고진공화에서 승화시키는 방법을 통해 목재 내부의 수분을 제거하여 그 수분 이동을 방지함으로써 유물의 수축 변형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건조법으로는 자연건조법이 있습니다. 건조에 필요한 장비가 없을 때 사용하는 방법으로 고농도까지 약재를 함침한 후 서늘한 곳에서 서서히 건조하는 방법입니다. 자연건조법의 장단점. 장점은 다른 건조 장비가 필요 없으며 건조 시 소요되는 비용이 적습니다. 단점으로는 장시간의 건조 시간이 필요하고 유물의 색이 짙어지는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갈라짐과 활렬이 다른 건조법에 비해 많은 편입니다. 그리고 재처리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조습건조법이 있습니다. 조절건조라고도 하고 대형 유물과 같이 진공동결건조법을 적용하기 상당히 어려울 때 유용한 방법으로 건조 응력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습도 조절이 가능한 공간에 목재 유물을 넣어두고 내부 습도를 상대 습도 90% 이상에서 실시하여 점차적으로 상대 습도 60도 이하로 서서히 낮추는 건조 방법입니다. 조습 건조법의 장단점입니다. 장점은 대형 목조 문화재에 적용이 가능하고 자연 건조에 비해 낮은 농도의 약재 함침이 가능합니다. 단점으로는 정확한 습도 조절이 어렵고 장시간의 기기 사용으로 인해 부대 비용이 커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표면 처리입니다. 이 사진들은 표면 처리 전후의 사진인데 좌측 이 빨간 선을 기준으로 좌측의 사진들은 클로로에틸렌을 처리한 전후 표면 처리 전후의 사진이고 우측은 스팀 세척기를 이용한 표면 처리 전후의 사진입니다. 동결 건조가 완료된 이후에 유물 표면에 PG가 고착 또는 코팅된 상태입니다. 파손된 목재 유물이나 목간의 경우 접착면에 PG가 남아있다면 접착이 어렵고 목재 표면의 PG를 제거하여야만 묵서에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표면을 처리해 주어야 합니다. 표면 처리는 트리클로로에틸렌을 이용하거나 스팀 세척기를 이용하여 제거할 수 있습니다. 트리클로로에틸렌은 단시간에 PG를 제거할 수 있고 표면의 색도 밝게 처리되는 장점은 있지만 신체에 유해한 유기 용제로 반드시 휴무드 내에서 실시해야 합니다. 스팀 세척기는 트리클로로에틸렌을 사용한 경우보다 보다 자연스러운 색으로 표면 처리가 가능합니다. 트리클로로에틸렌은 C2HCl3 에틸렌의 수소 원자 3개를 염소 원자로 치환한 화합물로서 클로로포름과 비슷한 냄새의 무색 액체이며 분자량은 131.4, 녹는 점은 영하 88도, 끓는 점은 866도, 비중은 1.455 정도의 물질입니다. 물에는 녹지 않지만 에탄올 에테르에는 녹으며 불연성이고
이 증기는 몸에 굉장히 유해합니다. 용해성이 좋고 휘발성이 강하기 때문에 목재 표면과 표면 피층의 pH를 쉽게 녹여 제거할 수 있어 처리 후 목재색이 밝아지게 됩니다. 스팀 세척기는 고온의 스팀을 분사하여 표면에 부착된 pH를 녹이고 제거를 가능하게 합니다. 열을 이용하여 표면의 pH를 제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트리클로로에틸렌을 사용한 것보다 보다 자연스러운 목재색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어, 여기서 이 선을 기준으로 위측에 있는 사진은 트리클로로에틸렌을 이용한 표면 처리고 아래는 스팀 세척기를 이용한 표면 처리입니다. 트리클로로에틸렌 약품의 사진이고 용기에 담아서 표면 처리하는 사진 그리고 휴무드 발생한 증기가 몸에 해롭기 때문에 반드시 휴무드 내에서 실시를 해야 합니다. 트리클로레틸렌은 몸에 굉장히 유해한 발암물질입니다. 그리고 스팀 세척기를 이용한 세척은 이런 식으로 좀 일정 거리를 두고 직사하면 유물이 손상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일정 간격으로 비스듬히 분사하여 목재 표면의 pH를 녹여 닦아주는 표면 처리가 되겠습니다. 접합 복원입니다. 강화 처리가 끝나게 되면 유물 모양을 이해할 수 있도록 당락되었던 편들을 모아 접합하고 때에 따라서는 결실부를 복원합니다. 약품 처리 등에 의해 목재 본래의 색상이 변화된 경우라면 색맞춤을 통해 출토 당시와 비슷하게 표현을 해주어야 합니다. 목관과 같이 접착면이 작은 경우에는 순간 접착제를 사용합니다. 순간 접착제의 주성분은 에틸2 시아노아크릴레이트 ECA로서 실온에서는 액체인데 아래 그림과 같이 수분에 의해 순간적으로 음이온 중합하여 고체로 변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순간 접착제라고 부릅니다. 중합에 의해 굳어진 ECA는 아주 높은 접착력을 나타냅니다. 제곱센티미터의 넓이에서 철판 2장을 ECA로 접착하고 떼는데 1톤의 무게가 필요할 만큼 접착력이 상당히 강합니다. ECA 중합은 수분보다 알카리에 의해서 더 빨리 일어나는데 그래서 ECA는 손에 묻으면 피부 표면에 존재하는 약알칼리성 지방에 의해 중합이 진행되어 즉시 경화되기 때문에 작업 시 손에 묻지 않도록 보호장갑을 착용해야 합니다. ECA의 수분에 의한 중합입니다. 단순히 접착이 목적이 아니라 일정 부분을 복원하거나 채워넣거나 성형을 해야 되는 경우는 에폭시 수지를 사용하여 보강하고 성형을 합니다. 에폭시 수지는 분자 내에 2개 이상의 에폭시기를 가지는 화합물로 경화할 때 휘발성 부산물을 생성하지 않는 경화성 수지인 합성 수지입니다. 에폭시 수지는 첨가한 경화제에 따라 여러 가지 경화 수지의 특성을 보이는데 각각의 조합 방식에 따라 다양한 특성이 얻어지며 용도에 따라 다른 사용법을 가질 수 있습니다. 충진 보강에 쓰이는 에폭시 수지는 SV427 주제, HV427 경화제와 같은 고점성의 제품 또는 저점성의 에폭시 수지의 목분과 같은 충진제를 혼합해 물성을 조절하여 사용하기도 합니다. 표로
에폭시 수지의 장단점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장점으로는 금속, 목재, 시멘트, 유리, 플라스틱 등 주로 경질의 재료를 강하게 접착시키고 금속과 시멘트와 같은 이질 물질 간에도 접착을 가능케 해주는 장점이 있고 휘발성의 용재를 포함하고 있지 않아 경화에 있어서 반응 수칙이 매우 작고 휘발물을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내수성, 내습성, 내약품성, 내마모성, 전기 절연성이 우수합니다. 경화수지의 압축, 인장, 휨 등의 기기적 강도가 우수하고 치수 안정성도 좋습니다. 무기, 유기, 금속분, 모래 등과 같은 각종 충전재를 다량 첨가할 수도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경화제를 혼합해야 하는 EF 혼합형이기 때문에 사용이 상대적으로 번거롭습니다. 저분자량의 경화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초기 접착력이 작고 경화 시간이 길어 접착 시 장시간의 압착이 요구됩니다. 내충격성과 굴곡성에 약합니다. 그리고 피막이 약간 두껍고 유연성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가격이 비쌉니다. 접합 복원을 마친 뒤 색맞춤을 실시하게 되는데 보존과 관련 기구에서는 전시장에 문화재가 전시되었을 때 약 1m 정도 거리에서 색맞춤 부분이 잘 보이지 않지만 가까운 거리 약 30m 죄송합니다. 30cm 정도의 가까운 거리에서 볼 때는 복원한 부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그 정도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접합 복원을 마치고 색맞춤을 하여 복원한 부분을 자연스럽게 하는데 색맞춤을 할 때는 무기연료를 알코올에 용해하여 혼합하여 복원한 부위 색상과 유사한 색을 만들어 이질감이 들지 않도록 복원 부위가 있다면 그 복원부를 칠해줍니다. 색맞춤을 할 때 목재 유물에는 색상이 입혀지지 않게 주의를 하면서 복원된 복원 부위만 색을 입히게 됩니다. 색맞춤에 사용되는 안료들이고 안료들을 적절히 섞어 배합한 색이 목재에 가장 가까운 색이 되게 조절해서 색맞춤을 합니다. 적외선 촬영입니다. 목간은 고대 동아시아 사회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된 기록 자료로서 출토된 목간은 대부분 묵서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목간은 폐기되어 오랜 시간 땅속에 묻혀 있는 동안 여러 가지 좋지 못한 환경 등으로 인해 묵서가 잘 보이지 않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육안으로 관찰되지 않는 묵서의 경우 보다 선명하게 묵서의 흔적을 찾기 위해 적외선 카메라를 이용하게 됩니다. 적외선은 비가시광선으로 가시광선의 적색 밖에 있는 광선입니다. 파장이 길어서 공기 중의 미립자에 의한 산란 효과가 적은 동시에 근접한 약의 얇은 막 정도는 통과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이렇게 빛과 파장을 흡수하게 되면 검은색을 띠고 반사하는 흡수하면 검은색이 띠고 반사하면 흑색을 띠게 됩니다. 적외선 촬영의 원리입니다. 적외선 램프 등의 광원을 쪼여서 피사체에 쪼여서 반사되는 빛을 적외선 필터가 받아서 카메라 헤드, 컨트롤 유닛, 모니터 등을 거쳐 분석하게 됩니다.
이것은 예전에 목간의 적외선 촬영에 이용되었던 장비를 참고 삼아 올려보았습니다. 목간 적외선 촬영 모습입니다. 이렇게 적외선 광원을 유물에 쏘여서 촬영하게 됩니다. 그리고 적외선 사진을 확인하고 목간 적외선 촬영된 화면을 이 컴퓨터 화면으로 보는 모습입니다. 적외선 램프와 카메라, 그리고 카메라 컨트롤 유닛, 어, 예전에는 이렇게 장비가 좀 상대적으로 좀 큰 장비를 이용했습니다. 지금은 이런 카메라 타입의 적외선 카메라로서 목간의 적외선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구성품으로서는 이런 본체와 필터 아답터, 그리고 형광 필터 등이 있습니다. 적외선 촬영, 우리나라에서는 1986년 처음으로 부석사 조사당의 벽화를 적외선 촬영기로 조사하였습니다. 적외선 촬영기를 이용한 조사는 목간뿐만 아니라 벽화, 그림 등에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적외선으로 목간의 묵서가 확인 가능한 이유는 묵서의 성분 대부분이 탄소이고 그 탄소의 색이 검은색이기 때문입니다.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었던 묵서를 확인 가능케 하는 것은 파장의 긴 적외선이 목재 표면에서 산란 흡수 현상이 덜 일어나고 표면 밑에 존재하는 묵서에는 적외선이 흡수되고 묵서가 없는 부분에는 적외선을 반사하기 때문입니다. 적외선 촬영의 사진입니다. 촬영 시 고위도 및 광색의 적색 부분의 많은 할로겐 등을 광원으로 사용하여 적외선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적외선 카메라고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은 필터 아답터, 그리고 편광 필터들입니다. 편광 필터 TAC, 필름 형태의 얇은 막을 이런 필터 어댑터를 끼우고 이것을 끼워서 최종적으로는 이런 형태로서 편광 필터가 적용된 이런 형태로서 적외선 카메라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부분 촬영으로서 최종적으로 포토샵으로 합성을 해서 이런 목간 유닛을 적외선 사진을 얻었는데요. 예전 방식의 적외선 촬영 화상은 약 137만 화소 정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카메라 타입으로 적외선 촬영을 한 경우에는 약 1350만 화소 정도로 한 컷에 들어올 정도로 한 번에 촬영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존 관리입니다. 보존 처리를 하였다 손 치더라도 그게 끝이 아닙니다. 온도, 습도 조절을 잘 하여야만 유물에 부담이 가지 않고 트러블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보존 관리를 해야 합니다. 수능 처리, 습도 조절, 진공 동결 건조 후 바로 기건 상태에 놓여지면 갑작스러운 수분의 흡탈착으로 인한 갈라짐과 뒤틀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건조가 종료된 목재 문화재가 기건 상태의 함수를 가질 수 있도록 습도를 유지해 주는 처리입니다. 처리 방법은 장시간 밀폐 공간에서 조습 조절을 하거나 상자에 담아 아치소보 등의 조습제와 함께 밀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정 환경입니다. 수정 환경은 국립중앙박물관의 목기류, 골각기류, 칠기류,
그리고 수장 공간, 정시 공간으로 구분해서 이산화황, 이산화질소, 오존, 권장조도 이렇게 각각의 요소별로 기준 조건을 만들어 놓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국제박물관협회에서는 종이 자료의 경우 온도 20°-2도, 습도는 50°-5%, 조도는 50럭스, 나무 제품은 20°-2도씨, 습도 50°-5%, 200조도 정도를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뭐 대동소이하지만 저희들의 경우는 상대 습도 55%, 실온 20도의 수장고 환경에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목 제품의 출토 시와 보존 처리, 화학 처리한 후에 물성이 크게 달라지는데 PEG 처리한 유물은 그 PEG가 물에 잘 녹기 때문에 고습 환경에 놓이면 상대 습도 80%의 고습 상태에 놓이면 PEG가 재용칠될 가능성이 있고 유물에 안 좋기 때문에 이런 보존 관리도 보존 처리 이후에 유지 관리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